외국인 투자자들이 8월 들어 약 1조 1,6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하며 아시아 10개국 중 가장 큰 순매수 규모를 보였습니다. 8월 제조업 BSI는 3개월 만에 1포인트 상승한 73으로 한국은행은 체감 경기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마음대로 부가 혜택을 줄이는 폐단을 막기 위해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조건에 따라 희망퇴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최소 조건으로 퇴직금과 1년치 급여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 같은 임동재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공습 등등 국제사회 제재가 임박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리아 쇼크라고 불리죠. 그 쇼크 때문에 우리 시장이 장중에 꽤나 좀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역시 상당 부분 호전세로 돌려놓는 데는 좀 실패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한 2% 가까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지수대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9.76포인트,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면서 1876.08이고요. 수급을 보자면요. 네, 외국인이 그래도 우리 증시에서는 꽤나 많이 사들여주고 있습니다. 900억 가까이 사들여주고 있고요. 개인만이 내답합니다. 코스닥에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2%가량 빠져 있습니다. 513선까지 쭉 밀려 내려가 있습니다. 수급적인 면으로는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코스닥에서는 팔아 제끼고 있고요. 개인만이 734억 원의 순매수입니다. 환율입니다. 1.1원 소폭 오르면서 1117.4원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증시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준비한 일부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리아 쇼크에 따른 영향과 그 대응법을 알아보고요. 대외 불확실성이 꽤나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주목하자고 합니다. 이슈인에서는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 대외 악재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현금 비중을 확대한 후에 시장을 관망하자고 하는군요. 중동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요. 장기와 단기 시나리오를 고민 중이라고 하십니다. 테마톡톡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가시화에 따른 관련 테마주 상승에 따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눌림 트레이딩 관점을 지속한다고요? 종목 돌직구에서는 시리아 등 대외 악재가 중첩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전략을 짜겠습니다. 연기금과 외국인이 함께 매수하는 종목에 주목하자고 합니다. 네, 먼저 하나대투증권 투자정보팀의 이영권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리아 쇼크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는 물론이고 우리 국내 증시도 꽤나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번 시리아 사태에 따른 시장의 흐름 어떻게 지켜봐야 될런지 먼저 들려주십시오. 예, 미국이 시리아전 참전할 가능성이 많다는 소식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더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리아 내전 당초 참여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화학무기 사태로 인해서 실제로 거의 참여가 결정이 난 것 같은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유가 상승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시리아의 원유 생산 비중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원유가 공급이 중단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진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중동을 중심으로 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유가 상승 그리고 금 가격 상승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전한 자산을 선호할 수 있다는 측면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동과 아시아 신흥시장에 있어서는 더 좋지 않은, 더 불리한 환경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최근에 가속화되고 있는 달러 강세와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뭐 뉴스 화면 등을 통해서 보니까 그 신경가스 그 맞은 그 피해자들이 이렇게 막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좀 아프더라고요. 이 주식시장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뭐 인도적 관점에서 좀 보고 잘 해결되기를 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방산주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저는 좀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만 투자자들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할까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방산주들이 시리아 관련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산주들이 항상 전쟁 관련된 소식 그리고 대북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데 실질적으로 심리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방산주들이 실제로 시리아전과 전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어떠한 수혜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결국 주가가 다시 되돌림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보이지고요. 결국 주가가 다시 하락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은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오르더라도 추격 매수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역시 최근 하락 과정에서 오히려 좀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코스닥은 2% 가까이 빠졌습니다. 낙폭이 꽤나 큽니다. 이렇게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원인과 대응법이 있다면요? 그리고 코스닥은 심리적인 요인으로 많이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개인들 비중도 많고요. 개별 종목들의 어떤 수급 안접한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취약한 경우에 조금 더 과도한 하락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의 또 약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 측면도 조금 불리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9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250억 정도 비교적 큰 폭의 매도를 나타내면서 코스닥의 주요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은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위축될 경우 그리고 수급이 무너질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투매형상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좀 빠져서 가격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정말 펀더멘털이 우량한 종목들 중심으로 분할 매수에 나서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리스크 관리가 꽤나 필요한 그런 시장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해줬습니다. 좀 가장 중요하다고 꼽을 수 있는 투자자 전략을 좀 더 설명을 주신다면 어떤 점들을 말씀을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오늘 시리아전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불거지고 있고요. 또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아시아 신흥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도 여전히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했었던 주식과 통화 가치 하락이 어제 오늘은 필리핀 쪽으로 또 이동이 되면서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필리핀 증시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인도네시아도 역시 여전히 하락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의 하락폭은 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 시장이 오늘도 2% 하락하면서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거래소는 비교적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까지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외국인 수급 자체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면서 좀 시장이 패닉으로 가거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투자 매력 자체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외국인이 여타 아시아 신흥 시장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그런 이탈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결국 국내 증시의 하락폭도 일정 부분 진행이 되더라도 급격하게 확산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시아 신흥 시장의 불안 심리가 계속도 이어진다 그러면은 결국 지수는 아래쪽을 조금 더 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결국은 리스크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곤 연구위원과 함께 지금 잠시 좀 어려워지는 듯한 우리 증시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인입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을 연결해서요. 현 시장이 과연 어떤 상황 또 어느 정도 높이에 와 있는지 진단을 해보고 앞으로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신승용 대표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서 뭐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열어두긴 했습니다만 시리아 쇼크가 이제 현실로 좀 다가오는 듯하니까 시장이 이에 영향을 받는 듯합니다. 괜히 좀 많이 좀 출렁거리고 있긴 한데요. 자, 현 시장에서 이 밖에 관심 좀 가져야 될 부분들 어떤 것들인지 키워드를 통해서 좀 짚어주십시오. 예, 일단 뭐 말씀하셨던 대로 중동발 지정학적인 리스크 부분 분명히 지금 현재 시장,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다 말씀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 여전히 이와 연관이 되면서 과연 국제유가의 상승이 결국은 QE 축소로 이어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 아니면 QE 축소의 시기와 그 규모에 영향을 줄 것이냐 아니냐에 이제 그 관심이 좀 모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그 악재가 많은 부분 지금 계속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미국의 그 부채 한도 협상 부분 계속되는 시장 내 우려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일단은 시장의 상단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지금 현재 상황 현금 비중을 확대하시고 일단은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는 다소간 좀 관망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시장 상황이 좀 어려워지는 것을 예견을 하시는지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한 후에 시장을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동안 강조하셨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 또 이 투자자들은 이런저런 불안한 상황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시장에 적응을 해야 되는지 꽤나 좀 어렵기만 한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예,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장에서의 그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 부분은 다소간 이제는 중동발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이 부분이 영향을 매우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의 경제 여건 회복 부분에 다소간 이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지금 현재 그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사실상 시장 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유로존에 대한 어떤 그 턴어라운드 기대감과 중국에 대한 그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 내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접어들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바로 물가 불안으로 대두가 되면서 시장 내 어떤 그 경제 지표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될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에 대한 QE 축소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크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 지금 시장 내 관점이 좀 변하고 있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이때까지 시장 내 관심에 대한 어떤 그 핵심 지표가 주택 경기와 그리고 소비 경기 그리고 고용 쪽이었다면 이제는 시장 내를 변화할 수 있는 핵심 지표, 우리가 정말로 주목을 해야 될 핵심 변수는 국제유가 부분과 물가 상승률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시리아 사태로 인해서 시리아 한 국가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뭐 종파 간에 또는 이 뭐 정교 분리라든가 정교 일치주의자들 간에 뭐 이런 다툼의 양상이 함께 있기 때문에 중동 전체로 좀 번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불안감은 항상 있는 듯합니다. 특히라든가 지금 유가 같은 거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민감한데요. 자,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과 향후 전망을 어떻게 잡고 가는 게 가장 정확할까요? 예, 국제 유가에 따라서 이제 그 업종별 희비 교차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업종별로 희비 교차 있겠는데요.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국제 유가가 장기화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느냐 아니면 단기화되느냐. 단기화로 끝나게 된다면 다시금 지금 시장의 상황은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요. 만에 하나 이 부분이 장기화가 된다면 결국은 국제 유가의 불안 부분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경기의 둔화 우려감이 오히려 더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 출구 전략 이슈와는 조금은 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장을 변화할 수 있는, 시장의 투자 심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국제 유가의 불안이 결국은 전반적인 경기 둔화를 야기시킬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부분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다라는 것에 조금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요. 이제 이 부분과 맞서면서 그 실물 시장에서는 이렇고요. 금융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강화된다라는 그런 생각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도 계속되는
뭐 필리핀 시장의 약세라든지 인도화, 루피화의 급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결국은 달러화 그리고 유로화에 대한 강세를 계속해서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현재까지도 외국인들 일단은 우리 시장 사주고는 있습니다. 과연 이 사주는 양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라는 부분 꼭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시리아 사태로 인해서 오늘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짧게 언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에 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그칠까요? 아니 일단 단기화가 되면은 다시금 원점으로 회귀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이 부분이 29일 정도 전체적인 윤곽이 결정된다고는 하는데요. 이 부분이 장기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유엔의 승인을 얻어서 실질적인 어떤 그 공습을 단행을 한다면 이 상황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환율 부분 그리고 우리 시장 절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매수 시점 계속해서 한 박자 늦추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몇 주 전부터 이제 한 2, 3주 전부터 말씀드리고 이제 현금 비중 전체적인 포트의 변화보다는 지금 현재 어떤 포트를 늘리고 어떤 포트를 줄이고 이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인 현금 비중의 확대 전략을 좀 갖고 나가시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나아 보이는 전략이다 말씀드리고요.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것, 그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조만간 기회는 올 것이다라는 부분,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금을 좀 많이 확보를 해라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현금 확보했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 어떤 데다가 써야 될지 이런 점도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종합적인 투자 전략을 좀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의 변화를 항상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물 경기에서는 국제 유가의 동향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국제 유가의 변화는 결국은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지금 현재 각 국가들이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상당 부분 이때까지 노력을 해왔고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유동성의 확대 정책이 나왔고 경제의 어떤 그 회복 기세가 지금 현재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유가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물가가 만에 하나 상승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이때까지 과거 한 1, 2년, 2, 3년 노력했던 부분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꼭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이제 꼭 주목해야 될 변수, 물가 상승률, 국제유가 이 부분 꼭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유가 등등에 대해서 잘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제 관심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텐데요. 투자 전략까지. 아무래도 현금을 좀 늘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업종에 대한 포트 그 비중 등등도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예, 업종별로 지금 현재 잘 나가는 업종, 못 나가는 업종, 이 부분, 업종 내에서의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변화하는 부분은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줄이면서 자산 배분 전략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현금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 그리고 그 현금을 뺀 나머지 중에서는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중립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어떤 업종을 더 좀 줄여볼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전체적인 비중의 축소, 그러니까 자산을 비중을 축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현금을 늘려가는 그런 비중 전략이 좀 유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만 주가가 하락하고 쌌을 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것, 주식을 싸게 사야만 수익률 확보에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꼭 염두하시고 지금 현재 상황 꼭 좀 냉정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겠다 싶은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테마톡톡 시간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가시화에 따라서 안철수 테마주가 다시금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 대선 때도 16 몇 조 원 정도 규모가 주가 가치가 증발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게 결혼 자금을 날렸어요, 전세금을 날렸어요, 어쨌어요, 막 그런 하소연들이 게시판 글에 올라왔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정치 테마주가 극성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못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다시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니까 물론 투자라는 게 리스크를 끌어안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베팅을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탓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조마조마합니다. 지켜보기에는. 한국별로 21의 이득호 대표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철수 테마주, 이게 몇 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테마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승 배경부터 들어보죠. 일단 안철수 관련주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추천을 좀 드렸던 섹터인데 오늘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AS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들고 나왔고요. 일단 지난번에 안철수 관련주들이 상승했던 이유가 독자 세력화에 대한 가능성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안랩이라든지 써니전자, 미래산업, 오픈베이스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에 들어갔었는데 오늘은 이슈가 하나 더 나와주었죠. 사실상 신당 창당에 대한 확실한 뉘앙스를 풍기는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이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시리아 사태라는 악재가 돌출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재료가 살아있는 섹터 위주로 돈이 쏠리다 보니까 안철수 관련주 말고도 방산주 같은 테마주 위주로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 모습이고요. 중요한 게 일단 기대감이 지속된다는 것이겠죠.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언제 다시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을지 혹은 지난 대선 때처럼 안철수 신드롬이 나올지는 사실 미지수지만 10월달 재보궐선거라는 기간이 정해진 기간이 정해진 재료는 살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좀 판단이 되고요. 어차피 이런 종목군들은 테마 섹터이기 때문에 재료는 항상 이탈될 수 있다는 점까지 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테마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또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지 그나마 낭패를 겪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런지 들려주십시오. 네,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눌림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 때는 대부분 상한가에 안착했던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그러니까 어제 눌림이 나올 때 아랫꼬리를 잡는 트레이딩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중에서 안랩을 말씀을 드리면서 55,000원권이 박스권의 저항이기 때문에 55,000원권을 갭상승해서 출발했다가 쭉 상승할 때 따라잡지 마시고 마이너스로 전환할 때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안랩이 마이너스 전환을 했다가 오늘 다시 급등하는 모습. 그러니까 재차 재료성 룩스가 나와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인데 기간이 정해져 있는 테마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재보궐선거가 10월이니까 10월 동안은 지속적으로 일단 재료는 나와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아랫꼬리를 잡던 351선 매매를 하던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눌림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크게 손해 안 보는 자리라는 것이죠. 물론 10월까지는 일정 부분 시간이 좀 남아있지만 사실 정치라는 게 전국민적 이슈이기 때문에 기타 언론 매체에 상당히 좀 많이 등장할 만큼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동반 움직임이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냐의 관점에 놓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고점은 대부분 지금 돌파를 하면서 상승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하지만 안랩 같은 경우에는 121선과 241선 장기 이평선들을 전부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수익 실현하실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셔도 되지만 일단 재료가 살아있는 시점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대장 성격이 있는 써니전자가 오늘 오전에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현재 다시 또 상한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안착하지 못하는 모습이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 실현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무리 없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안철수 관련주들이 저점 대비 사실 많이 오른 측면이 있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번 상승을 계기로 매수가까지 오신 분들과 함께
정리하는 관점에서 보시도록 하면 되겠고요. 정말 크게 물리신 분들, 반토막 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또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작용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까지도 들고 가시는 전략도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이런 종목군들이 테마성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재료가 이탈될 때는 큰 하락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대응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지 이런 종목들을 장기 투자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제가 어제 저점에서 매수 관점을 드렸기 때문에 그분들에 한해서만 대응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 만큼 매도하시고 재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따라잡기보다는 재차 또 한 번의 들림이 온다라면 그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10월 달까지는 일단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매도를 하셨다가 저점 재매수하는 패턴을 반복하시는 게 이 안철수 관련주들은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테마주에 대해서 이득호 대표의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수익률부터 체크해드립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네오이즈 게임즈, 유진테크 등등 모두 손실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AGB 테크놀로지도 2.8%로 손실이군요. 자, 반면 SK텔레콤만이 플러스 5.1%로 꽤나 높은 수익으로 오늘 유일한 수익 올리는 종목입니다. 이기택 부회장의 SK텔레콤이 오늘의 위너가 됐습니다. 네, 하이로우스탁의 전진우 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추천하셨던 유진테크가 마이너스 3.4% 손절가 터치까지 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고요. 5월 말에 한 24,800원대 고점 이후에 IT 업종 전반적인 좀 조정을 받았었고, 유진테크 역시 상반기에 대한 실적 부진으로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시장 급하게 좀 조정 보였던 시점에 장중에 시장이 어떤 투매로 18,000원대 어떤 기술적인 지지 구간을 깼던 17,000원대 초반에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후에 또 한 주간 장중에 한 3%대씩 시장이 급락하다 보니까 종목 역시 좀 추가적인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손절가로 종목 소개해드린 당일에 하단이었던 17,000원대를 말씀드렸던 거는, 종목의 어떤 개별적인 가치의 하락을 염두했다기보다는,
시장이 추가적인 급락을 열어놓는 측면에서의 시장이 어떤 투매가 현상이 나오면은 코스닥 종목을 또 급하게 하락을 해버리니까 아예 시장에서 좀 나와서 시장을 좀 관망해보자라는 의미의 손절 구간을 말씀드렸던 거고, 원칙적으로 손절하셨던 분들은 어찌됐던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을 줬으니 대응을 잘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술적으로 15,000원과 16,000원대의 좀 지지 구간인데, 어제 오늘 이렇게 시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움직임 속에서도 16,000원대 좀 저점의 지지를 받고 오히려 오늘은 또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하고 관망하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새로운 종목으로 또 다시금 이걸 좀 회복을 해 보셔야 될 텐데요. 자, 근데 유진테크를 가지고 재추천을 하신다라고 하니까 다소 의외다 싶기도 하면서, 그래도 좀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시면 바로 연이어서 이렇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다시 한번 재추천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종목에 대한 어떤 고집이나 자신감이라기보다는, 먼저 이제 시장에 최근 이슈화되는 것들이 어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해서 어떤 신흥시장에서의 자금 유출, 그리고 환율 변동, 거기에 또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어떤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불거지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그나마 한국 시장 좀 대형주들 위주로 좀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는데, 현재 좀 어떤 우리 증시에 좀 우호적인 어떤 수급 여건도 일부분 좀 반전될 수 있고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을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당분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종목을 교체 매매하고 또 신규로 어떤 종목을 소개해드리기보다는 현재 16,000원대에서 하방 경직성 보이고 있고, 또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을 또 가지고 있는 유진테크를 기존의 보유 또는 신규로 접근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다시 종목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적인 요인으로는, 유진테크 내적인 요인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최근에 수주 둔화 우려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으로 좀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사실 수주 문제는, 최근에 어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시장이 확대되면서 D램을 비롯한 이 메모리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공급이 부족이 있었었죠.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이익화가 가능했고요. 그리고 현재 추가적으로 어떤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반도체 공정에서 미세화하는 구종에서 기존의 어떤 구형 장비로는 기술적으로 좀 어려워지면서 이 반도체 생산을 위한 투자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어떤 구조적인 당위성도 생기게 됐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이런 메모리 업체들의 공급량 증가를 위한 설비 투자 확대될 전망이고요. 그래서 올해 3분기부터 어떤 설비 투자가 좀 본격화되면 2015년도까지 투자 확대 이어지면서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고성장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유진테크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유진테크 4분기부터 그다음에 연간 시장 규모가 한 5천억 원에 현재 미국 시장이 좀 독점하고 있는 그런 고가의 SEG 장비 쪽에서의 어떤 신규 매출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상반기에 어떤 설비 투자가 축소되면서 연간 투자 규모가 좀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체적으로 좀 감소할 전망이지만 반대로 남아있는 올해 하반기부터 수주가 늘면서 내년도와 올해와 내년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한 2,500억 원 그리고 한 760억 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한 60%, 70%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종목이 가지고 있는 최근의 어떤 수주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시장에서의 어떤 수급까지 꼬이면서 현재 주가 16,000원대에 있는데, 어떤 실적 대비 한 EPS 대비해서 한 PER 올해와 내년에 PER 한 6.8배, 그다음에 5배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여타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유진테크 단기간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 이후에 어떤 좀 반등을 기대를 하고요. 오늘 종가 부분에 접근을 하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좀 물량대 구간인 1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글쎄요, 앞으로 한 주간 또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고려해서 좀 러프하게 잡겠습니다. 14,8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진테크 다시금 수익 쪽으로 좀 돌아서서 큰 폭의 수익 올려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진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기 투자자들 위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종목 돌직구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장에서 어떤 점들을 체크해야 될런지 리스트를 꼽아주십시오. 네, 일단 먼저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도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에 이어서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 새로운 악재가 나온 상태이죠. 일단 시리아에 대한 이제 미국의 군사 개입 임박 소식으로 인해서 간밤에 세계 증시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국내 증시까지도 지금 폭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자체는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는 또 안전자산 선호 급증이 되면서 지금 금값까지 급등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중동 지역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감이 좀 확산이 되면서 지금 유가까지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지금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까지 지금 전날보다 12.14%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중동 위기가 에너지 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아시아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악재가 지금 불거진 만큼 그래도 국내 증시는 그래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일단 국내 증시 하방 경직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코스피의 경우 외국인의 지금 현물 순매수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달라진 매매 태도와 함께 지금 현재 외환시장 안정세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에 지금 현재 가격적 매력도 있는 상태이고요. 또 경제 여건 등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래도 지금 한국이 그래도 여타 신흥국 증시에 대비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전하거나 그래도 지금 하방 경직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그런 여건을 갖추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하지만 그래도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제가 대외적인 변수가 그래도 9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지금 코스피 하단 밴드를 그래도 1850선까지 지금 지정을 하긴 했지만요. 이미 기정사실화된 그 양적 완화 조기 축소 여부보다는 그래도 현재 실제 자산 매입 축소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를 또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또 차기 연중 의장이 그리고 모두가 기대하는 앨런이 될지 아니면 서머스가 될지, 그리고 또 9월이 되면서 미국의 부채 상한 이벤트에다가 또 독일의 총선까지 정치적 변수는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또 금리가 만약에 오를 경우에 국내 과잉 차입으로 인해서 지금 신용 수축까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9월 내에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 아시다시피 또 FOMC 7월 의사록에서 역 RP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금 도입 검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양적 완화 조기 축소는 말 그대로 채권을 사주는 규모를 조금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역 RP의 경우에는 그리고 당장 현금 유동성을 그래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연준의 태도가 좀 빨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근 나온 경제 지표를 또 봤을 때는 또 이런 태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지표 결과가 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장세 모두가 이제 외인의 움직임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대외적 변수가 지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을 드리기 전에 또 시장 대비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또 지금 잠깐 좀 시장 대비 지금 흐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지금 조선주의 경우는요, 유럽과 이제 미국의 경기 회복과 함께 지금 성과 상승 기대로 인해서 지금 외국인 투심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또 BDI 벌크선 운임지수의 경우에는 1200포인트 돌파 초읽기 중에 있고요. 또 조선주의 경우에는요, 또 신흥시장 위기설에도 주가 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또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에 대한 투자도 긍정적으로 열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설주에서 짧게 또 얘기를 해드리면요. 오늘 또 정부에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또 나오고 있죠.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건설주도 비교적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는 시리아 사태로 인해서 방산주 많이 오르고 있고, 또 안철수 테마주들도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기차 이슈에 대해서 최근에 이 전기차 이슈 또 다시 재부각이 되는데 전기차에 대해서 또 말씀을 조금 잠깐 드리면 또 우리나라 전기차 사업 업황을 봤을 때는 솔직히 저는 좀 아직 우리나라 모멘텀만으로 봤을 때는 좀 아직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뭐 완성차 업체의 경우에도요, 뭐 미국의 테슬라와는 달리 또 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그래도 기존 제품을 그래도 개조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싶고, 게다가 또 정부 자체도 뭐 중소기업에 뭐 확실히 투자를 하지 못하고, 테슬라 같은 기업을 세우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냥 대기업 쪽으로 지금 계속 어정쩡한 투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좀 현재 또 법과 제도 면에서 좀 굉장히 구축이 잘 안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차 이슈로서 매수가 들어가시려면 그래도 국내양 전기차 부품주도 좋겠지만 해외양 부품주 그리고 또 기술력이 확실히 확보가 된 기업들 위주로 매수를 들어가시면은 그래도 보다 안전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건설 방위산업, 안철수 테마주, 또 전기차 이슈의 재부각 등등 시장을 관통하는 다양한 키워드에 대해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전략이라면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무엇보다도 지금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현금 비중 지금 최대한 늘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까지 확보하신 후에 나중에 증시가 저점을 찍었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다시 매수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등 시 재매입 전략 대응하시길 권해드리겠고요. 이번에도 만약에 반등할 시에 뭐 종목 선정의 경우에는 그래도 무엇보다도 연기금 순매수 종목 추천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수 방어와 함께 뭐 견인차 역할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주식 비중 늘릴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연기금 순매수 종목들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추후에 충분히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주체가 바로 외국인입니다. 지금 13일부터 뭐 지속적으로 경기 민감주로 외국인 순매수가 게다가 또 대형주를 또 위주로 또 순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지금 양호한 경제 여건과 함께 지금 다른 신흥국 시장 대비해서 지금 저평가된 증시 상황 감안하면 그래도 지금 외국인 매수 우위 당분간은 그래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요, 좀 가격적인 매력도 있고, 또 실적 모멘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또 만약에 주가 조정이 오고, 저점을 다졌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씩 IT, 뭐 자동차와 조선 포함해서 운수 장비 업종, 게다가 또 화학 업종까지 뭐 매매 접근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부터 매수를 들어가신다면, 그래도 조정마다 조금씩 비중 늘려가시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관심 종목으로는 SK텔레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제 뭐 주파수 경매 관련해서도 지금 시장에 관심이 상당히 큰데요. 자, 지금 상황에서 SK텔레콤의 추천 사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먼저 SK텔레콤을 추천한 이유는 그래도 방어주 성격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또 배당 수익 매력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파수 경매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이번 주 내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마무리가 된 후에 충분히 매수가 들어가셔도 나중에 배당 수익 매력도 같이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LG U 플러스와 함께 지금 반 KT 전략 고수할지 아니면 또 막판 승부수 띄울지가 관건인 상태인데, 지금 여건상 선택의 폭이 지금 상대적으로 크고, 그래서 자본력, 그리고 자금력이 있는, 그리고 SK텔레콤의 결단이 이번 경매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또 밀봉 입찰로 지금 승자가 결정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KT 입장에서는 승자의 저주가 두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번 경매에서는 SK텔레콤이 좀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시적으로도 지금 현재는 좀 불안한 장세이기 때문에 뭐 방어주로서의 움직임 강가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지금 통신 위주였던 지금 SK텔레콤이 그리고 비통신 사업 맡고 있는 자회사들이 지금 연결 자회사들이 지금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SK 브로드밴드 경우는 지금 미디어 산업 환경이 호전되면서 지금 재무 구조 개선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또 반도체 업황 개선 수혜가 또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한 지금 배당 수익률의 경우는요, 6월 기준으로 4%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지수 대비 지금 배당 수익들의 수익이 부각되는 시기가 바로 8월에서 9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시색 차익도 노릴 수가 있겠고, 또 배당도 받으실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로서는 가장 매력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말씀드렸듯이 주파수 경매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매수 들어가시면 충분히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목표가를 정해드리면요. 일단 전 고점 부근인 23만 원 부근을 지정해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계속 뚫지 못하는 관계로 그리고 일단은 22만 5천 원 부근을 목표가로 정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21선 부근인 20만 5천 원 부근을 손절가 부근으로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비중을 10%만 담으시고 이번 주 내로 그래도 오늘 종가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내로 매수 들어가신다면 추후에 충분히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안 통신주가 꽤나 잘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꾸준한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이 65%로 굉장히 높습니다. 나머지는 4개 종목으로 35%가 채워져 있고요. 수익률 역시 좋습니다. 포스코 ICT와 삼성 SDI가 22%, 24% 올라 있습니다. 아우, 좋네요. 예. 손실 나 있는 두 종목은 모두 1%, 3% 아주 적습니다. 네,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요. 포트폴리오 AS 짧게 해볼까요? 전체 포트 수익이 그냥 20%가 훌쩍 넘는다는 게 지금 시장 상황에서 거의 뭐 기적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포스코 ICT의 경우는 그래도 15,500원을 제 목표가로 설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포스코 ICT의 경우 지금 현재 좀 낙폭은 크지만 그래도 남은 물량 9,000원까지 더 보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9,000원을 이탈할 시에는 이만 익절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 SDI의 경우도 지금 목표가를 넘어섰는데요. 지금 현재는 17만 7천원에서 6,500원에서 7,000원 사이인데 지금 현재 목표가를 17만 9천원으로 다시 상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목표가 위까지 더 보는 것으로 하겠고요. GS 역시 지금 장세에서 만약에 손절가를 터치한다면 물론 손절 처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래도 자회사의 모멘텀이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GS 그래도 가지고 가는 걸로 하겠고요. 호텔신라의 경우는요. 그래도 지금 제가 손절가로 지정해드린 가격대가 64,000원인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64,000원을 못 넘으면 그냥 과감하게 손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4,000원을 지키지 못하면 그래도 단기적으로 추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64,000원을 지켜준다면 홀딩하는 것으로 하고 64,000원을 지키지 못하면 과감하게 손절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호텔신라에 대한 과감한 손절 원칙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 포트폴리오 어떤지 짧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과 함께 단기 투자 전략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